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발표와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습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7, 8월로 예상됐던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결정이 올 연말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신문 절차 때문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18일 신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당초 법원이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올 7, 8월쯤 법원의 매각 명령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오늘 국회에서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 회동을 열고 남북 및 판문점 회동과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의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도 긴 공전 끝에 정상화돼서 참으로 다행이고 정치권이 합심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국회에 들어오라는 건 제1야당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당과 2당 간 합의로 정개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으로부터 뺏는다면 민주당에서 이걸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4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지난 6월 29일 토요일 광화문 인지한 우리공화당 대변인 트럼프 환영 경문을 외치며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위, 고, 투게더를 외치는데 We go together! 트럼프 대통령 환영은 곧 문재인 대통령 비난과 동전의 양면. 얼마 전까지 보수 야당은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미동맹 위기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모두 대북 정책에 올인한 그 까닭입니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 한미동맹 무너뜨린 거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말 듣고 미국 계속 엇박자를 내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균열을 알린 야당 의원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중진인 김영우 한국당 의원. 과연 지금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정상 간에 제대로 우리 외교가 굴러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한국당 의원. 갈라파고스 섬 같은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꼬여가는 한미동맹, 무너져 내린 4강 위기를 복원해서 다시 체스판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동아일보의 종편방송 채널A의 한 기자.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뛰어넘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해 미국이
불쾌해하고 있다. 이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지금 전례 없이 굳건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 지도자는 서로 좋은 느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영토로 넘나들며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데 어제 보수 유튜버인 전교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생중계를 마칠 즈음 낙담하고는 내년도 총선에까지 대한민국은 평화쇼로 넘어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한민국 문재인의 총선 운동을 정말 세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었다. 대한민국 보수가 트럼프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올바른 노선을 하루빨리 정립을 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다. 트럼프 형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다가는 또 당한다. 결국 보수층 안에서의 한미동맹 위기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Come on. Do you want a gangster? Yeah, we're a gangster. Come on. We're getting more dangerous. You know, come on. Yeah. 우리 안 물어요. Come on. Yeah.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안 좋을 때 듣지 마.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어제 헤어진 여자 듣지 마. 너는 울고 있겠지만 걔는 웃고 있어. 아니 너만 울고 있어. 듣지 마. 아름다운 이별 노래 듣지 마. 네가 그 노래의 주인공 같겠지만 아니 이 노래가 네 노래야. 듣지 마. 네 편 들어주는 친구 얘기 듣지 마. 네 진짜 친구라고 넌 믿겠지만 아니 그 친구랑 만나니까 듣지 마. 새벽 문자 소리도 이제 듣지 마. 혹시 우리 오빠 아닐까 하겠지만 아니 김미영 팀장이니까 듣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별의 끝을 몰라 넌 진짜 끝을 몰라.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넌 어려 아직 어려. 넌 혼자 나야 돼. 어제 헤어진 남자 듣지 마. 정돈이와 대준이의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야 이게 이 노래였군요. 네. 제가 그 가사만 알아가지고 어떤 노래인가 했더니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저는 김용민이고요.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금부터 7시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어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오창석 평론가가 대답하지 못한 금강산의 봄 이름은 금강산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 김수민, 오창석 두 평론가 돌발 퀴즈를 내므로써 두 분을 원숙한 평론가로서 제가 조련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조련은 금강산의 봄 이름은 금강산, 여름은 복례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계골산이죠. 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판문점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국 정부가 전달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부를 전달한 데 이어 미국 측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 내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핵 협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WTO 제소 등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79.77점으로 교육청에 재지정 심의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기러기로 추정되는 셋대를 정체불명 항적으로 오인해 KF-16 전투기 여러 대를 띄우고 대응 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레짐, 스펠링은 REGIME. 그래서 레짐이 뭔데?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자, 우선 퀴즈부터 내주시죠. 네, 남북미 3자 회동 관련 퀴즈인데요. 여기서 했죠. 판문리에 있는 조그만 집 하나. 아, 그래요. 그렇다고 자유의 집으로 정답 보내시면 안 되고 네. 세 글자입니다. 네, 판문리에 있는. 답이 다 나왔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 아시는 분들 DMZ에서의 깜짝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진 곳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이제 레짐이라는 건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네. 보통 이제 네오콘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핵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레짐. 레짐 체인지란 말은 합니다. 네. 이게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건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체제를 이제 수립한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앙시행 레짐 할 때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예. 이제 보면은 우리가 독재 정부를 레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MTCR, 그래서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 그래서 질서로 체제. 네.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 들어갔는데 무슨 체제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사거리 제한하는, 그래서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 그래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네. 그럴 때도 R이 레짐 이걸 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크리미널 레짐, 그래서 북한 보고 그랬었잖아요. 부시하고 이 정부에서 범죄 집단이다, 범죄 정권이다. 그리고 밀리터리 레짐 그러면 군사 독재 정부. 그러니까 레짐이 어떨 때는 독재 정부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질서 체제로 되는데 도대체 영미권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는 단어길래 이렇게 번역이 튀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본연의 그 뜻이 무엇인가? 네. 이거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레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예. 네. 레짐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간단한 건요. 이건 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힘의 질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요. 핵무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핵무기가 나쁜 거면 북한만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미국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한 5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 줄여서 예. 많을 때 2만 개까지 있었죠. 그렇죠. 네, 스타트하기 전에. 미국이. 그렇죠, 예. 미국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예. 미국은 가져도 되는데 북한 너는 가지지 마.
이 질서잖아요. 이거 윤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짐이라는 건 하나의 질서고 체제인데 정당성이나 윤리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얘기할 때도 부시가 레짐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은 저기서 힘을 가지고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거하고 질서가 쟤네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 인정은 하겠지만 그게 정당하거나 올바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핵은 잘못됐다. 네. 미국의 핵은 묻지 마라.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핵도 묻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 레짐의 특징은 질서는 질서인데 어떤 질서다? 네. 윤리적이거나 보편 타당성 이런 질서는 아니고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 중, 러, 영, 푸 5개 나라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데 네. 다른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가지면 안 된다. 예. 이게 핵 질서라는 거죠. 네. 이런 거를 볼동할 때 이제 핵 레즘, 네. 핵 질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뭐 국제법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그 법이 네.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형평성, 네. 뭐 균형성 이거를 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힘이 있으면 그게 말 그대로 그 네.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레짐을 할 때 그러면 힘 얘기가 나왔으니 결국 누가 정하는 법이다? 힘센 강대국. 예. 보통 헤게모니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힘이 세진 나라는 나도 핵 가지고 싶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너는 가지지 마. 예. 이럴 때는요 결국 힘의 논리로밖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핵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강대국한테 문의를 해야 되고 네. 그래 뭐 가지려면 가져라. 마치 네. 인도에 맞대응하는 네. 파키스탄처럼 네. 가져.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핵 레짐의 헤게모니 국가가 누구겠어요? 미국이죠. 5,000개. 그렇죠. 그리고 네. 나 핵 가져도 돼라고 하는 게 북한이죠. 북한. 예.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질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 하나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 찍어 눌러서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 핵 가지지 마라는 얘기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 네네. 뭐 무역 제재라든 뭘 하든. 그 대북 경제 네. 봉쇄.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협상과 타협이죠. 예. 너 핵을 가지려면 가지고 내지는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줄까? 이렇게 보상. 되는 거죠. 보상이죠. 보상.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네.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힘과 그 힘에 기초한 질서만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이 레짐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보편적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다 달라져요. 네. 이 레짐은 되게 한정적으로 써야 돼요. 핵 레짐. 그러면 거기서 미, 영, 푸, 러 뭐 이렇게 미, 중 이렇게 5국가. 네. 그럼 MTC 아까 미사일 있잖아요. 네. 그럼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일본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뭐 그 핵이나 미국이 용인을 해서 그쵸.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일본 니네는 나랑 동맹국이고 니네가 뭐 핵을 쏘겠니? 가져도 돼. 우주 발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대국 5국가의 체제가 핵이고 MTCR을 가면은 또 일본은 용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SDR 바스켓 통화, 뭐 IMF 이럴 때도 엔화도 국제 통화로 인정을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 분야마다 힘의 논리로 결국 헤게모니 국가 미국이 어느 때는 허용하고 핵무기에 있어서는 영국과 독일한테 허용 안 하지만 예. 국제 통화에 있어서는 마르크와 지금은 EU지만 네네. 유로화지만 예. 일본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질서가요. 한마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헤게모니 국가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협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레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예. 핵 레짐에 관한 예. 대화면 당연히 미국과 네. 북한이 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는 핵무기 갖겠다고 한 적 없잖아요. 네. 그냥 아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 그 북도 핵무장 하는데 우린 못할 거 뭐 있냐. 네. 우리 기술로 보면 금방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 오케이 해달라. 그렇죠. 이러고 있고 또 지금 일본도 자극받아가지고 우리도 당연히 핵 가져야지. 북한이 지척에 있고 네. 저쪽에서 우리한테 핵 쏘면은 우리 큰일 난다. 방어용으로만 쓸 테니까 핵 만들게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 레짐에 그러면 다 그럴 땐 누구한테 한다? 헤게모니 국가 미국한테 가서 허락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질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핵 레짐에 관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에 네. 우리가 들어갈 일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해달라고 한 게 없으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협상장에 들어가는 거는
북한이 보상으로 뭐 돈을 달라고 하든 뭐 남북 평화 협상을 하자고 하든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변화를 하든 그런 식의 그 다음 버전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땐 우리나라가 들어갈 일이 있겠지만 네. 이 핵 레짐에 관해서는 패권국가 미국과 핵을 만들려고 하는 북한 둘 사이의 대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네네. 그 이 레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또 왜 문재인 대통령이 3자 회담 안 되어서 거기 못 들어갔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의 이 레짐 질서라는 거 네. 이거는 윤리적 올바름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힘의 논리고 협상의 문제다. 이렇다는 거죠. 이게 국제 정치 돌아가는 데. 힘의 논리를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네. 저 미국 자극하지 말자, 일본 자극하지 말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안 들어갔다고 예. 뭐 객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봉쇄돼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네. 이러다 보니까 저쪽은 더 군사 강성대국으로 가려고 하니 네. 남한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현실적인 협상 대상자인 미국하고 북한을 자꾸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 교착된 한반도 평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뭐 통미봉남이고 코리아 패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짐 얘기 나왔을 때 레짐엔 당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너는 당연히 가지지 말라 이런 당위로는 없고요. 네. 힘의 논리와 협상과 타협밖에 없는 거예요. 레짐은. 그리고 항상 이런 질서에는 도전자가 나오고 네. 도전자하고도 지속적인 협상으로 가고 네. 그 기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레짐이라는 단어 속에서 참 많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레짐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자, 정답 뭐였습니까? 판문점. 네. 자, 정답 맞는지 보내주신 분들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슬기님 만덕산. 네, 만덕산은 아니었고요. 예. 자, 6201번 쓰시는 분 판빙빙. 네. 자, 그리고 9552번 쓰시는 분 판문각. 아이고 하나만 점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김도윤님 점은 점인데 문익점. 네. 자, 그리고 7533번 쓰시는 분 평화의 집. 7433 쓰시는 분은 자유의 집. 같은 분 아닌가요? 7533, 7433. 자, 둘 다. 예. 자, 그리고 2626번 쓰시는 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판문점. 맞습니다. 박태연 님도 판문점이지요. 이제부터는 평화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6404번 쓰시는 분은 팔각정. 네, 틀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기. 자, 유재일 평론가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 전 세계 언론들은 속보를 냈습니다. 오늘도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언론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언론은 정치쇼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치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군요. 예. 자,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방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쏙 인터뷰. 오늘은 그 남북미 회담을 다룬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동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시각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기사는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라인의 정민경 기자. 아주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자,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 모였는데요. 이건 정말 사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언론들의 논조는 어떻게 갈리던가요? 좀 우선은 이 만남이 굉장히 세기의 만남, 역사적 만남, 그리고 너무 깜짝 만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제 주요면들에 대해서는 네. 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조금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만남에서 그치느냐, 혹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느냐, 크게 보면 이렇게 좀 평가가 갈렸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만남에 대해서 의미를 둔, 어떻게 보면 한겨레나 경향신문으로 대표되는 좀 진보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곳은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과도 있었다라고 네.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좀 교착됐던 그런 상태를 이번 네. 만남에서 다시 실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것 자체가 상당한 성과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경제 제재 해체를 언급한 점, 이런 부분까지 다 성과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네. 경향신문 역시 좀 직접 만나 대화를 한 게 향후 협상 방향 설정과 동력 제공에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 자체가 새로운 또 동력을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최고 지도자가 만났으니까요. 네. 자, 근데 다른 시각도 있죠? 예, 소위 말해서 조중동이라고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은 좀 다른 시각을 봤는데요. 조금 의외인 것은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만남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예를 했지만 쇼로 판명이 날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단어가 쇼, 이벤트, 네. 정치쇼 이런 말을 이제 지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좀 다른 점인데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는 정치 이벤트를 벌이든 북핵 폐기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제목 자체에 정치 이벤트, 정치 쇼 이거를 드러냈다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조선일보는 이 북한 관련 오보 때문에 논란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여정 그 부부장의 건재함이 또 어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어떻게 그 요약이 되시던가요? 네,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 오면 기사 제목 준비 안 된 회담, 비핵화 논의 없이 실무 협상 재개만 합의 이걸로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강조했는데 사실 뭐 29일에 만나자고 한 건데 이제 준비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이제 이거를 꼬투리 잡았다는 거는 사실 진짜 꼬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이제 준비가 안 됐지만 어떤 만남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던 신문들과 반면 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에도 어떤 성과를 내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깎아내린 그런 신문 기사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좀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었는데 이제 그 5월달에 이제 오보로 좀 유명했던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가 쓴 기사도 등장을 해요. 이분이 쓴 기사는 이제 북협상팀 교체 확인. 마치 자신의 기사가 이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좀 강조하는 양. 그건 아니죠. 5월에 보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노역을 갔다, 혹은 그렇죠. 숙청이 됐다, 그리고 처형당했다. 확인된 게 없는데. 협상팀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서 자신들의 그 보도가 정당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에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근신 중이었다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팀 바뀐 건 맞잖아. 이런 정도로 또 기사를 좀 내서 좀 너무 자신의 기사를 합리화하려고 좀 지면에 기사를 쓴 거 아닌가. 그때 5월 보도는 한마디로 해서 김영철 숙청, 그리고 김혁철 처형, 그리고 김여정 근신 이거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확인된 거는 김여정 부부장 근신 안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보로 드러나고 두 가지는 미확인 상태예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미확인이라기보다는 김영철 노동당 갑자기 부위원장, 부위원장, 통일전선 부장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공식석상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보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김혁철의 지금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지금 조선일보가 자기 기사가 정당하다. 이거 오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그런 제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실제로 또 그 김영선 기자와는 통화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예. 그랬지만 이제 김영철 그 분이 노역형을 당했다는 게 노역형을 당하고도 마치 이제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다시 나왔다는 양 좀 해명을 하셔가지고 이거가 정말 맞는 말이냐, 왜 오보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어요. 정신 승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오프닝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중재를 했다. 근데 명품 조연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중재를 했다라는 평가와 좀 어떤 신문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따돌림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중재자가 아니라 배제됐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대통령이 판 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미 관계 촉진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동이 북미 간 만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문 대통령 역할이 위축돼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따돌림 받는 한국 처지를 보는 것 같아 영 씁쓸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어떤 정부를 만났기에 이렇게 훌륭한 이 북미 중재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고, 전에 그런 좋은 모델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만은, 전 아직 보질 못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아주 그 문 대통령에게 보다 완벽한 중재를 지금 또 조정자 역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그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언론들이 시각차를 보이는 이유 어떻게 분석이 되십니까? 사실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평화 무드가 좀 조성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거를 가장 큰 어떤 성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경우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좀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지지율 혹은 여론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대놓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게 강효상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 29일에 거의 3시간 만에 좀 들통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통을 통한 정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굉장히 당당하게 게재를 했잖아요. 그게 좀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못 만날 것이다. 전화통화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이분들이. 아니 근데 그 보니까 쓴 글을 봤는데 분명히 이대로 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어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상한 정보통을 통해서 얻은 정보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저는 이들 언론들한테 사실에 기반해서 국가적 대의, 역사적 대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아니 누구의 정치적 유불리로만 이 민족적 대사를 재단하고 그렇게 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이번 보도를 보면서 사실 이번 만남 이후에 어떤 비핵화에 관련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막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시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가 이 만남 자체에서 어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어떤 평화 무드 그 만남에서 나오는 어떤 관계 회복이라는 거에는 의미를 전혀 두지 않고 비핵화라는 것 하나만 그걸 안 내면 우리의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만약에 그 평화협정 그리고 종전선언, 아예 북미 수교, 그리고 비핵화 선언까지 있었다면은 조중동이
찬사의 그 논조를 폈을까요? 또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네. 어떻게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실제로 뭐 비핵화를 한다고 이제 목록 같은 걸 제공했을 때도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성과를 얻어도 그 성과 그대로 평가를 할까 이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른바 보수 언론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적 대의, 역사적 대의만 바라보시고 사실에 기반해서 이 현실 정치에서의 유불리 이런 건 좀 그만 따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민경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6시 37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길 서울 외곽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권 구리에서 송추 방향으로 불암산 요금소에서 의정부 사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도심 한강대로 한강대교 북단에서 삼각지역을 지나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 여파로 혼잡합니다. 현재 숙대입구역 부근에 양방향 전차로 막고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혼잡이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는 상계교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은 끝났는데요. 퇴근 차량이 더해지면서 군자교부터 상계교 부근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으로 보고 있는 본격 정치 토크 이 분야 최고의 빅마우스 빅마우스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그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두 분 뭐 당연히 그 장면 보셨을 텐데 이 만남을 예측하셨습니까? 뭐 김용민 씨가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토요일에는 저도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의원님?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썼을 때만 해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선희 이 부상이 거기에 대해서 정색하고 답을 했어요.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순간에 이거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남북미 정상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이는 건데 이렇게도 모일 수도 있구나. 정말 이 대단한 이벤트였습니다. 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도보다리까지 갔었어야 했는데 살짝 아쉽다라고 이야기됐는데 그만큼 또 굉장히 준비 과정들이 많은 비서진들에게 공유되지 못했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우리 기자뿐만 아니라 다 엉켜갖고 북한 어제 경호도 엉키고요. 뭐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 정상들의 뒤통수, 뒷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갖고 사실 감동적인 컷이 많이는 안 나왔죠. 좀 그게 좀 아쉬운데 연출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각으로 김정은 손잡고 한 10m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상징성과 메시지가 있는 게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범 개선을 넘어서 북쪽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 적대의 청산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는 아직도 먼 길입니다. 그건 이제 한참 회담도 해야 되고 뭐 공식적인 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정치적 기대가 확 생겼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적대 국가의 하나인 북한 땅에 갔단 말이에요. 북한 지도자와 함께 나란히 서서.
그게 전 세계에 송출이 됐는데 그 메시지는 이제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나는구나. 북미 간의 적대 행위는 끝나는구나. 네. 이게 전쟁은 이제 종식되는구나. 이걸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막 조명받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깜짝 제안을 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으로.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결단 뭐 이런 것이 크게 조명이 되는데 사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다. 아사히 신문이 공개적으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쿠에서 북미 판문점 회담을 조율한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청와대 쪽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역할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당했다. 뭐 완전히 뭐 여기서 배제됐다. 왕따당했다. 아니 이 논리는 뭐 정말 전대미문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트럼프를 한국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일정이 정해졌었고 그러면서 시진핑이 북한에서 북중 회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담 이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시진핑한테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의사타진도 하고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친서들이 교환이 되면서 시진핑 위원장이 막판에 토요일 날 저기를 만나죠. 트럼프를 만나서 북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트윗을 날린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 과정을 재구성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잖아요. 그 친서의 내용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이 얘기를 살짝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6월 초쯤에 했어요. 아마 추정컨대 기회가 될 때 우리 공화국을 한번 방문해 주시라 이런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문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서 그러면은 G20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하니까 곧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면 여기서 만나면 어떨까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과의 조율 사전 조율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피하거든요. 그 사전 조율 없이 저렇게 돌출적으로 만나고 사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시진핑이 갔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갔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일종의 이제 주선자가 돼서 어제 판문점 그 회동이 열린 게 아닌가. 그리고 철저히 그 주선자의 역할을 하고 북미 정상이 만날 때 빠져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도 매우 사실은 적절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기 정치적 욕심만 내면은 거기서 뭐 어떻게 하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좀 판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출을 하고 스스로 조연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주연이 아닌.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발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감사하다는 표현들. 그런 어떤 내막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땅히 빛이 나고 또 그 카메라에 이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뭐 대의를 위해서는 내가 조연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뭐 무의미한 존재가 돼도 된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 지도자를 상대로 하는 야당은 참 힘들겠다. 상당한 원모 심려가 있는 거죠. 원모 심려가 있는 거고 또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고 제가 그래서 이 어제 그 회동을 한 줄로 그 SNS 총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고 김정은 위원장 대담하고 문재인 대통령 진짜 끈질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있죠? 이와 관련은. 좀 며칠 지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반도 평화 이게 호전됐는지 악화됐는지 아니면 이전과 비슷한지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호전됐다는 의견이 44%, 악화됐다는 의견이 29.2%, 이전과 비슷하다 18.6%로 호전 악화 비교해 보면 긍정적 응답이 14.8%포인트 우세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6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이 예측이
거의 없었던. 그렇습니다. 26일 날 조사니까요. 네, 26일 조사군요. 예, 지금의 분위기는 반영이 안 된 조사입니다. 지금 만약 당당 조사하면 좀 많이 다를 수 있겠네요.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한 60% 가까이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식으로 뭔가 가시화가 된다면 또 여론은 뭐 7, 8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론 보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가 더 악화됐다. 29.2%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놓고 봤더니 악화됐다는 의견이 62.5%.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사 개요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6일이죠.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 그리고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네, 전화 면접이 10%고 나머지 90%는 이제 자동응답인 건데요. 무선 80%, 유선 20% 병행해서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근님 소개팅 자리 만들어줬는데 애프터 신청해서 만났다고 주선자 패싱 주장하는 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고립됐다, 혹은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9100번 쓰시는 분, PD나 제작자가 직접 출연합니까?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PD나 제작자는 화면으로 안 들어오고 이게 다 이게 연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봉준호 감독이 이제 영화에 안 나오듯이. 네. 예. 그 저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논평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그 안보와 평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로도 꼬투리 잡으려고 김정숙 여사 이 옷에 달린 브로치를 가지고서 사드 반대의 상징이라는 등 아니 제1야당의 대변인이 어제 같은 그런 중대한 그런 그 만남을 놓고서 그런 논평이나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의 즈음에 지난 주말 그렇게 안 치우던 광화문 천막이 청계천으로 옮겨졌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했는데 조원진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품격을 무너뜨렸다.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렸다. 다시 광화문 광장 간다. 이 발언.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 발언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대형 화분들을 갖다가 그 광화문 광장에 설치를 해서 그 자리에 천막을 다시 치기 어려울 텐데 지금 조원진 대표나 우리 공화당은 한마디로 그 정치 세력화를 그 몸집을 키우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러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감을 준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그걸 또 그냥 외면하고 방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시민의 불편을 주는 불법 천막이므로 행정대외 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들이 62.7%. 반면 형평성을 고려해 우리 공화당의 주장이 펼쳐지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 이런 응답이 26.2%로 조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3대 26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번 조사. 지난달 28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8,68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해 5.4%의 응답률을 기록한 조사였는데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에 조사한 겁니다. 역시 전화를 통한 조사였고요. 이미 전화 걸기 방식이었어요.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여론의 눈동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박원석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네 번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판문점 회동 전조사라서 다음 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긍정과
부정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도는 47.6% 긍정, 부정도 공교롭게 똑같이 47.6%로 조사가 됐고요.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소폭 상승한 것인데 특히 이제 세부적으로 봤더니 50대 중도층에 좀 상승을 했어요. 지지도가? 네, 지난주에 비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권이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한 것, 그것과 한국당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반사이익, 그리고 최근에 50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정년 연장. 60에서 65세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0대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아직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흐름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주보다는 이제 긍정이 조금 올랐고 부정이 조금 떨어지고 뭐 그런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이제 다음 주가 사실은 관심인데 되게 이제 저는 보수층에서는 단기 상승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중도층과 진보층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대략 한 5%포인트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51, 2%, 50%에서 51, 2%이 정도 사이에서 네오미터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그 평양 방문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이번에 올라봐야 뭐 50% 왜냐면요 넘는 정도. 보수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부 정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당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총선이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특히 이제 또 경제에 대해서 민감하기도 하고요. 보수층 일각에서 또 북한 퍼주기 이런 어떤 프레임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 오를 가능성은 보수층에는 크지 않다. 다만 중도층과 진보층에는 상당폭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영남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현재 여기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 그랬더니 민주당이 39, 한국당이 24%, 정의당이 8%,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이제 PK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게 34, 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게 31로 박빙을 이뤘습니다. 그래요. 역시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화조사원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 1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 이것도 따져봤는데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했네요.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근데 응답률이 4.4%일 리는 없는데 이거 좀 잘못됐나 보네요. 네. 그런데 응답률이 4.4%고 죄송합니다. 2,504명이 이제 응답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인데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유무선 병행 조사를 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했네요. 아까 좀 전에 갤럽 조사 우리가 인용을 했는데 투표를 꼭 하겠다 이런 응답자를 보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88%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게 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투표가 꼭 많이 한다고 해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이 투표를 많이 하면 유리하다 이런 통설이 있었는데 꼭 그게 반드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어떤 정당 지지층의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나가냐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대, 30대 투표율이 여전히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혐오증 이런 게 커져서 조금 또 실망도 커져서
투표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지만 투표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 같고 촛불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20, 30대도 굉장히 높다. 네. 저는 남북관계나 비핵화 진전이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년 그 정상회담 국면처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올 가을에 지금 유엔 총회도 예정이 돼 있고 백악관 초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자유한국당으로서 내년 총선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사실은 경제 실패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가시적이고 뭔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경제 실패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반론하는 것을 넘어서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부대표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